팀장님이 가지고 온 이야기가 저랑 좀 겹쳐가지고 급하게 이제 금지법으로 바꾸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하려고 한 이야기가 알코올 중독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둘 다 알코올 중독을 떠올릴 수가 있죠? 저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소재인데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제가 작년에 정말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의 에세이예요. 여러분께 좀 추천하고 싶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가 술을 끊고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건가요? 사무실 세 번째 칸 서랍에 술병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몰래 이렇게 마시면서 일을 하는 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가정폭력이나 노숙자 이미지? 저는 딱 이 선인장님 같은, 그러니까 뭐 거리의 불황자나 직업도 없이 매일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냥 술만 마시다가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 좀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 고도 적응형. 이게 영어로는 하이 펑셔닝 알코올릭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고기능형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라고 불러요. 이 책을 쓴 캐롤라인 랩이 딱 그런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였고 술을 끊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술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너무나 솔직하게 쓴 책이 오늘 가져온 이 드링킹 어 러브 스토리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부제로 어 러브 스토리가 붙어 있잖아요. 네. 정말로 술과의 관계가 마치 연인과의 관계 같네요. 사랑에 빠졌다가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했지만 서로 이렇게 상처만 주고 이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96년에 나온 책이에요. 되게 오래된 책이잖아요. 저자인 캐롤라인 랩은 1959년생이시고요. 정신분석가인 아버지와 화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1981년에는 미국 명문대 중에 하나인 브라운대를 5등 졸업. 와. 이후에는 주간신문의 편집자로 일하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칼럼을 연재했고 3권의 책을 냈습니다. 네. 그냥 딱 프로필만 들어도 알코올 중독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녀와 알코올의 관계에 대한 히스토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코올 중독자가 되려면 술과 사랑에 빠지는 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캐롤라인 랩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건 때문에 아니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술을 막 마시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시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술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2가지의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좀 유전적인 생리학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결국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미라클 유전. 모든 게 유전이야. 아, 유전 정말. 캐롤라인 랩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쪽의 유전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캐롤라인의 아버지는 성공한 정신과 의사였고 퇴근 후에 집에 오면 매일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마티니를 마시는 굉장히 지적인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속적으로 알코올 문제를 겪고 있었던 분입니다. 뭐 젊은 시절에 음주운전 문제도 있었고 지금 캐롤라인의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알코올 중독자인 다른 여성과 결혼한 전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 부인과 사이에서 아이를 3명이나 낳았는데 또 막내 아들은 아무래도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아니었을까 싶은 얼굴 생김새도 좀 이상하고 시각장애가 있었고 정신지체가 있었고 그런 큰 문제가 있는
그 혼의 자식이 또 혼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구나. 이모 오빠였구나. 아무튼 그런 존재가 있어서 이 아버지의 과거가 계속 나중에 이 캐롤라인의 집에도 좀 암울한 그늘을 드리우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를 비롯해서 외가 사람들은 술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 어머니 그리고 캐롤라인의 오빠 또 쌍둥이 자매인 베카는 알코올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 그런데 아버지와 캐롤라인은 계속 좀 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이렇게 알코올 질병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에 대해 생리학적으로 알코올 중독이 아닌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이론인데 이 책이 쓰여진 과거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게 좀 그냥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아시아인들한테는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알코올 중독까지 가는 경우가 없다고 하고, 아, 효소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예 없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아예 없거나 평균적으로 서양인보다 한 30% 정도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몸이 이제 거부하는 순간이 음. 오기 때문에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어서 중독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여기서 캐롤라인은 계속 그 알코올에 대한 갈망과 허기를 이야기를 해요. 마시고 나면 그 엄청난 갈증이나 결핍감이 느껴져서 계속 마셔야 되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심리적인 걸 떠나서. 그래서 중독에 좀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육체적인 원인이 있었다면은 심리적인 원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캐롤라인 랩의 집안이 보스턴 외곽의 교육도시인 캠브리지에 위치한 굉장히 널찍하고 현대적인 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뭐 아픈 사람도 없고 학력도 높은 전형적인 상류층이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집안이 굉장히 조용한 집안이었어요. 캐롤라인은 좀 우아한 고요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온기가 없는 집안.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안아준다거나 스킨십도 일절 없고 너무 싸한 그런 예. 곳이었군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조용하고 굉장히 검소한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화장 같은 것도 거의 하지 않고 뭐 파우더랑 립스틱 딱 이 두 가지가 전부인 그리고 먹는 것도 항상 살짝 부족하게 먹었대요. 식사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억제되어 있는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캐롤라인 같은 경우에는 본래도 소심하고 굉장히 낯을 가리는 성격이어서 좀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계속 불안함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가 정신분석가라고 했잖아요. 네. 자기 딸한테 자꾸 심리분석을 하려고 들었더라고요. 직업병이네. 네. 근데 어린 시절에 자기 전에 막 하얀 종이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거나 평범하게 대화하기보다는 환자로. 그쵸. 되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 같은 걸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린애한테 너무너무 불편하게 느껴질 수 그쵸. 있잖아요. 특히 캐롤라인이 친구들한테 농담거리로 좀 자주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적개심 사건인데 어렸을 때 캐롤라인이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병을 꺼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바닥에 우유병이 깨지고 우유가 넘쳤겠죠? 그래서 그걸 치우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던 아버지가 물끄러미 보다가 적개심이구나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우유병을 깨뜨린 거를 어머니에 대한 적개심의 표현으로 헐.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약간 프로이트적인 정신분석학과였던 것 같은데 너무 싫다. 이거 진짜 얼마나 어이없어. 성장기의 어린아이에게 되게 불편한 마음을 심어줬을까. 그래서 성공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으면서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런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던 그녀가 술을 마시면 다 모든 게 되게 쉬워진다는 걸 깨닫습니다. 10대 후반에 아버지랑 같이 레스토랑에 가서 와인을 마셨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했던 자리가 와인을 한두 잔 마시고 나니까 갑자기 굉장히 훈훈하고 따뜻했던 자리로 마무리가 되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캐롤라인은 스위치가 탁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게 캐롤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자들도 비슷한 표현을 잘 썼더라고요.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나면 탁 하고 스위치가 올라간다. 원래 소심하고 어색한 내가 아니라 항상 당당하고 용기 있는 되게 유쾌한 내가 아닌 다른 나가 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술을 마시는 순간에는 불편함이 편함이 되고 두려움이 용기가 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자꾸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10대 때 이제 술의 장점을 알게 되고 좀 그런 불편함을 피하려고 가끔 마시던 술이 20대 때 이제 대학을 가고 나서는 대학에 갔더니 해방. 그렇죠. 온 사방군데 항상 술이 널려 있는 거죠.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대학 시절을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술에 의존하는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네, 술은 그 전까지는 단순히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없애주는 도구였지만 이제부터는 삶의 모든 관계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존재가 됩니다. 대학 졸업 직후에는 거식증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아이고. 생깁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분노가 먹는 거를 거부하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먹는 걸 거부하고 삐쩍 마르면서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안도감을 많이 느꼈나 봐요. 마르면서. 네. 그러니까 먹는 거를 엄청나게 통제하고 아예 안 먹는다기보다는 치즈를 뭐 8조각 내가지고 천천히 공들여서 먹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굉장히 뭐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이 했더라고요. 술은 마시면서? 근데 본인은 그 당시에 술을 거의 안 마셨다고 생각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가끔씩 포금을 했대요. 먹는 걸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친구들도 만나서 술자리를 간다거나 하지도 않고 해서 그 시기에는 뭐 남자친구도 없고 술자리도 많지 않고 좀 그런 시기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렇게 거식증에 간 원인 중에 또 하나는 80년대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을 때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성희롱이 굉장히 만연해 있던 시절. 뭐 요새도 크게 다르진 않죠. 그렇죠. 요새는 그래도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있는데 이 시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한 번만 성희롱을 당해도 그게 굉장히 수치심이 생기고 정말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절에는 이게 되게 일상적인 거예요, 성희롱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면서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상태로. 그래서 그런 분노도 이런 거식증이나 술을 마시는데 일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54kg였던 몸무게가 37kg까지 아이코. 내려가서 정말 빼짝 말랐는데 이 집안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무관심한 가족이군요. 네. 정신분석을 하면서 그런 건 또 그래? 그러니까요. 이 추수감사절에 집에 내려가서 그렇게 37kg의 빼쩍 마른 몸으로 막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같이 준비하는데 어느 누구도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무슨 문제 있니?라고 물어보지 않아서 그게 또 더 분노가 돼서 나 진짜 안 먹어버릴 거야. 이렇게 약간 파업을 선언하듯이 그렇게 되는 시기를 겪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지속적으로 가족들이 좀 무심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건도 좀 외면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그 쌍둥이 자매인 백화만 먹는 것도 좀 걱정해주고 나중에 알코올 문제도 지속적으로 걱정을 해주거든요. 다행히 2년 반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조금씩 먹는 거를 시작하고 정상적인 식생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게 먹는 양이 이제 차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음주가 다시 거의 정비례하는 식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밤마다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데 또 직장 생활 같은 거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슬 나 좀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엉망진창인 알코올 중독자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니지.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달라.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저 정도로 엉망진창은 아니지. 그리고 나는 직장도 멀쩡하고 통장 잔고도 넉넉하고
교우 관계도 말짱한데 에이 그럼 나는 이 정도는 괜찮은 거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 마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들이 좋아했던 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각자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렇게 자기만의 술이 좀 있나 봐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이면 다 되는 건 아니군요. 네. 물론 다 마시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버번을 보면 통제할 수가 없어. 아하. 나는 보드카를 그렇게 마시고 싶어. 음. 그렇다면 이제 캐롤라인 랩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와인을 정말 그렇게 사랑했다고 해요. 오. 레스토랑 같은 데서 밥을 먹다가 이렇게 웨이터가 화이트 와인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막 통제가 안 돼. 마셔야 될 너무나 것 마시고 같고. 싶은 저 한 잔이 너무나 간절하고 그런 상태를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백포도주 같은 거를 막 통으로 사와가지고 집에서 마시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 이게 통으로 통이 포인트. 한 번쯤은 그렇게 사와보고 싶어요. 마시는 건 둘째치더라도 못 통으로. 마시더라도 근데 이 시기에는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술들을 마시고 하지만 이제 알코올 중독이 말기로 치닫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고급 포도주든 싸구려든 막 가리지 않고 좀 마시기 시작하고 그 마시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굉장히 퇴색된다고 해요. 정말 술 마시는 게 좋아서 마셨지만 나중에는 좋은 느낌보다는 그냥 마셔야 되기 때문에 마시는 느낌? 이렇게 20대가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30대에 접어들면서 정말 진성 알코올 중독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단계에 대해서 캐롤라인이 예를 든 게 있는데 이들의 가족이 어떤 섬에 별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별장이 외딴 곳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주류 판매점이 차로 거의 40분이나 달려야 나오는 그런 먼 거리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10대 때는 그게 당연히 뭐 신경 쓸 일도 아니었고 그런데 20대 때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니 30대 때는 그게 너무 큰 문제가 된 거예요. 당장 가서 사와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요? 차라리 그런 문제만 나왔을 텐데 이게 주말에 별장에 갔을 때 술이 없을까봐 굉장히 노심초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그러면은 뭐 미리 사서 간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술 좀 사러 갔다 올게 하고 갔다 와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걸 굉장히 은폐하려고 합니다. 은폐? 은폐하려고 해요. 술에 의존하는 자신을? 자기가 술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를 누구라도 눈치챌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해요. 나 알코올 중독은 아닌가 봐. 갑자기. 선임장님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 그냥 애주가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뭐 괜찮은데? 이제 그 시기에는 어떻게 술을 마셔야 될까? 술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온 신경이 쏠려 있대요. 그럼 주말에 별장을 가야 하는데 와인이 충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와인을 한 상자 사들고 가서 어머니 아버지 드시라고 사왔어요 라고 말할까? 그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떤 핑계를 대고 주류 판매점으로 빨리 가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스카치병을 핸드백에 숨겨서 가고 그걸 자기 방에 놔두고 가족들이랑 같이 있다가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게요 라고 핑계를 대고 방에 와서 벌컥벌컥 마시고 다시 가족들 사이로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맞네요. 네, 확실한 중독자죠. 이런 본인의 어떤 중독적인 성향을 정말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특징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웃겨요. 이 사람들이 술을 살 때 여기서 한두 병 사고 저 마트에 가서 한 병 사고 또 차를 몰고 옆 동네에 가서 한 병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할한대요. 내가 술을 사는 총량을 얘네들이 모르게. 네. 그리고 정모는 나한테 사실 관심도 없는데도 막 TMI를 하면서 변명,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꼬냑을 그냥 마시려고 사는 거면서 집에서 베이킹을 하려고 하는데 꼬냑이 꼭 필요해서요. 아니면 뭐 술에 대해 잘 모르는 것처럼 저 술이 뭐 어디에 적합한가요? 그럼 한 2병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거에 연장선으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실 때도 오늘 가볍게 한잔 할까? 해서 그 사람이랑 한 2잔 마셔요.
그리고 또 자리를 옮겨서 다른 사람이랑 마치 그날 처음 술을 마시는 것처럼 또 몇 잔 마시고 집에 가서는 엄청나게 마시고 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굉장히 신경 써야 합니다. 술병을 또 네. 잘 분할해서 버려야 돼. 술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한밤중에 몰래 버리거나 이웃집 쓰레기 더미에 둔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파티를 했던 척 한다거나 아하. 그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숨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결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것처럼 남들도 속이려 하고 자기 자신도 속이려 하는 이게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미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미국 사회 자체가 술에 취한 걸 되게 뭐라고 하지 경시하는 문화가 조금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보다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캐롤라인은 술자리는 굉장히 사교적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거다라고 인식하는 게 오히려 좀 알코올 중독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마신다는 게 어떤 성공한 남자들이 일을 마치고 나서 간단하게 이제 뒤풀이하는 그런 좀 멋있는 이미지, 프로페셔널한 이미지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튼 이런 극도로 이미지를 신경 쓰는 거에 대한 또 단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캐롤라인이 집에 꼬냑이 항상 2병 있었대요. 근데 한 병은 거실 장식장에 있고 한 병은 우리가 이제 미디어에서 흔히 알코올 중독자들이 하는 것처럼 싱크대 뒤편에 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실 장식장에 있는 꼬냑은 항상 굉장히 합리적인 양으로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런데 뒤편에 있는 싱크대에 숨겨놓은 꼬냑은 푹푹 줄어. 벌컥벌컥 마시는 거죠. 어허. 중요한 거는 이때 캐롤라인이 사실 혼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거실을 신경 쓰고. 네, 자기 자신을 속이려는 어떤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알코올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나중에는 인정하게 되는데도 그렇게 펑펑 울고 나는 안 되겠다. 정말 알코올이 내 인생에 너무 큰 문제야 라고 생각했다가도 다음날 좀 기분이 괜찮으면 또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술과 관련해서 여기저기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도 이제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캐롤라인이 2명의 남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원래 오랫동안 사귀었던 줄리안이라는 남자가 있고 이 남자의 관계는 파괴적인 서로 나쁜 영향을 끼치지만 떨쳐내지를 못하는 애증 관계? 예, 그런 관계였고 그러니까 이 줄리안이라는 남자도 특이한데 굉장히 세련되고 지적이고 옷차림 같은 걸 굉장히 신경 쓰는 그래서 항상 패션 잡지 같은 거를 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캐롤라인의 옷차림 같은 거에서도 끊임없이 지적을 합니다. 너무 싫다. 그럼 캐롤라인은 거기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다 만났다를 막 반복하다가 결국은 마이클이라는 남자를 새로 알게 돼요. 근데 마이클은 줄리안과 완전히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남자예요. 굉장히 온화하고 너그럽고 항상 포용하려고 하고 그런데 마이클한테서 그런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이 남자에게 만족하지는 못하겠다. 이 사람은 줄리안처럼 지적이고 뭔가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다. 진짜 모순되네요. 네, 이 2사람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한테는 저녁에 다른 여자애랑 밥 먹기로 했어 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 집에 가고 또 다른 남자 집에서는 이제는 저쪽으로 가봐야 되는데 저녁 먹고 가라고 하니까 또 전화 걸어서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짜.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들 사이에서는 일상생활을 구역화하는 게 되게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술과 이런 거짓말들이 다 얽혀 들어가서 모든 게 엉망진창이 그럴 것 되었죠.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에 또 출근해서 제대로 된 글을 써내고 하루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지만 밤이 되면 또 포금을 하고 2남자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고 이런 생활을 이어가면서
정말 정신이 이제 피폐해져 가는 거죠. 야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럼 사무실 그 세 번째 서랍에 넣어놓는다니까. 정말 야근을 했다면 그렇게 됐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30대 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1년 텀을 두고 차례로 돌아가십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녀한테는 술을 마시는 좋은 핑곗거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힘든데 술 정도 마셔도 되잖아. 이렇게 힘든데 술을 안 마시고 어떻게 버텨?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별의 순간이 옵니다. 결정적으로 술을 정말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친구에게 어린 아이가 2명 있었는데 뭐 한 명은 5살, 한 명은 9살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놀아주다가 어느 순간 캥거루와 코알라를 동시에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캥거루와 코알라를? 한 명은 등에 업고 한 명은 앞에 안은 채로 막 띵박질을 한 거예요. 뜀박질을? 네. 그래서 그 상태로 막 신나가지고 달려가다가 순간 넘어졌어? 넘어졌는데 그 순간에 이제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본능으로 무릎을 먼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무릎 한쪽이 완전히 와장창 깨지고 대신 아이들은 다행히 다치지 다행이네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럼 뭐 캥거루와 코알라를 동시에 해볼까?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면 하지도 않았을 생각이었고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애들이 그러게요. 다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사실 이 알코올 중독자로 산다는 거는 운 좋게 넘어가는 이런 아찔한 순간들의 연속이래요. 음주운전을 하고 무사히 집에 와요. 하지만 조금 잘못했으면 사고가 났었을 거고. 그 쌍둥이 자매 백화가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다가 오랜만에 통화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젯밤에도 통화를 했던 거예요. 취한 채로. 그래서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아하. 거죠. 백화가 그걸 눈치채고 되게 많이 울면서 이러다 너가 그냥 음주운전을 하다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까봐 너무 무섭다.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 가운데 직장에서도 조금씩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직장 생활이 그래도 유일하게 아직 알코올과는 분리되어 있는 성역 같은 곳이었는데 본인이 가진 가장 창조적인 에너지를 술 마실 계획을 짜는데 다 쓰고 있다 보니까 다른 거에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네. 일을 하면서도 계속 오늘 퇴근하고 누구랑 술 마시지? 어디서 술 마시지? 뭘 마시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집중도 안 되고 이러다가 내가 정말 글도 못 쓰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덜컥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재활센터에 들어가서 결국은 술을 끊습니다. 근데 재활원에서 술을 끊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낫네요. 네. 나는 생각보다 높다고 진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요?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러면 나는 이제 좀 절제할 수 있게 된 게 아닐까?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한두 잔만 마실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라고 손을 대는 순간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는 마시거나 안 마시거나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슬프다.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술을 끊고 나서도 정말 많이 울었대요. 이 백포도주 한 잔을 이제는 왜 나는 평생 못 마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롤라인은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이게 나는 평생 술 안 마실 거야. 나는 1년간 술 안 마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요. 오늘 하루만 절대 마시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결국 매일 술을 참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재활원에서 친해졌던 한 5-6명의 사람 중에서 캐롤라인과 다른 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결국 다 술을 끊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재활원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알코올 이외에 다른 거에도 같이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기본적으로 그런 절제력이 좀 약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뭔가 들면 어떤 거에? 알코올과 약에 중독돼 있다거나 아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캐롤라인 같은 경우에도
술을 끊고 나서 허전함을 채울 다른 거를 좀 찾다가 반려견에게 집착하게 된 자기 자신을 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아까 거식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들었잖아요. 캐롤라인 랩이 쓴 3권의 책이 있는데 그 3권의 책이 이 술에 관련된 거, 거식증에 관련된 거, 그리고 개에 대해 쓴 것 이렇게 3가지고 이게 3대 논픽션 중독 시리즈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3권 다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많이 팔린 작품이더라고요. 반려견에 대해서 집착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안 키워봐서 어떤 종류의 것일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애착 대상이라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한글 제목으로는 남자보다 개가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근데 많은 그런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자기 반려견들은 다들 소중해하고 많이 예뻐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와 집착은 어떻게 다르지? 뭐 이런 의문점이 좀. 그냥 상상하기로는 방금 술에 대한 거에서 술에다가 개로 다 덮으면 그런데 약간 다른 게 이제 술은 지속적으로 안 좋은 물리적인 영향을 끼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후반기에는 계속 기억들이 사라져요. 어젯밤 기억 없고 전에 누구랑 뭐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선별적으로만 기억이 좀 생각나고 또 얼굴이나 가슴팍 이런 데 실핏줄이 계속 터져가지고 그런 어떤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하지만 이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 후기 같은 걸 좀 보면 그래도 이 반려견에 대한 집착은 그렇게 자기 파괴적인 성향보다는 조금 귀여운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강한 애정 정도로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존하는 관계가 항상 무조건 안 좋은 거잖아요. 모두가 독립적인 개체여야 하고 어떤 한쪽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하나의 어떤 상대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전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거식증에 대해서 쓴 책은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씌워진 그런 마른 몸에 대한 강박관념이라던가 그런 거에서도 많이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캐롤라인은 어쨌거나 성공적으로 술을 끊었고 이후에 이제 AA 모임에 꾸준히 나가기 시작합니다. 안티알콜? 땡! 이게 알코올릭 어나니머스라고 해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단체고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아까 그 원형으로 네. 둘러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자꾸 매달 주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뭐 한 달 이상 술을 끊으면 무슨 색 칩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데인데 캐롤라인도 여기에 예전에 술을 끊기 전에도 아 내가 알코올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자기랑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보다는 너무 딱 봐도 뭔가 문제 있어 보이는 중년에 배 나온 남성들이 막 이렇게 앉아서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홀짝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나는 절대 이들과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뛰쳐나왔던 곳인데 재활센터에서 나오고 나서는 이 모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요. 여기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유대감이나 공감인 것 같더라고요. 각자가 겪었던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정말 모두가 공감한대요. 그리고 술을 끊고 나서 이제 그런 기억들이 좀 희미해지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계속 경각심 그리고 술이 줬던 어떤 안 좋은 면들을 계속 기억할 수 있게 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퇴근하고 항상 자연스럽게 여기 모임에 가는 거를 일상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알코올 중독의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고 여러분은 중독적인 성향이 좀 있으신가요? 탄수화물 중독. 아하. 그 정도? 탄수화물에 대해서 막 집착이나 없이는 못 살겠다 이런 게 느껴져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끊어보든. 탄수화물을 끊으라고? 못 살겠습니다. 중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고기는 못 끊겠는데. 선인장님은요? 선인장님은 그래도 우리 중에 술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긴 하잖아요. 저는 좀 절제력이나 그런 게 그렇게 막 뛰어난 것 같진 않아요. 음. 네. 그래서 좀 항상 신경을 좀 쓰는 편인데 약간 아까 막 그런 이야기 했을 때 공감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 뭐 이런 거실 장에다가 이렇게 한다던가 뭐 아니면 술을 나눠서 산다던가 꼭 그런 상황은 아닌데 비슷한 생각? 그런 사고방식을 했던 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보편적인 생각이구나. 아니 근데 이런 이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책이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정말 재밌는 이유가 일단 글을 진짜 잘 쓰긴 했어요. 너무너무 필력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솔직해질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뭔가 뼛속까지 드러내는 느낌의 솔직한 글들인데 그 사이에 보이는 고민들, 이 사람이 겪었던 고통 이런 것들이 보고 있으면 나의 것과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캐롤라인 랩은 이게 알코올 때문에 이러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사실 모두가 겪고 있고 그런데 각자 도피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알코올이 자꾸 도피하게 만들잖아요. 아까 말한 스위치가 탁 켜지는 순간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 술에서 깨는 순간 다시 그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 자꾸 도피하고 그런 문제들을 직시하지 않으니까 인격적인 성장이 멈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어떤 그런 불편한 감정이나 자기한테 좀 힘든 것들 그런 거를 대부분 외면하고 산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덮어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알코올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려갔기 때문에 캐롤라인 랩은 반대 쪽에서 더 선명하게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조금 들었었냐면 이게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알코올 중독자.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사회적인 성공에 알코올에 힘이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 많은 문제들을 도피하고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든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캐롤라인 랩이 더 자기 일을 자신 있게 밀어붙이고 뭐 글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나도 약간 좀 안 좋은 일이 겹치고 막 좀 주저앉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술을 마시고 차라리 나도 술을 마셨으면 술을 마셨으면 다음날 약간 마비된 상태로 그 이상한 상황을 이겨낼 결론인데? 수 있지 않았을까? 결론이 이상합니다. 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어요. 처음 봤을 그때는 때. 했는데 지금 읽었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다시 이제 알코올의 문제점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약간 정상 됐구나. 내 멘탈이 지금은 정상이구나. 평온한 멘탈이 되었어. 그 생각을 했던 그 멘탈은 아픈 멘탈이었다. 오, 네. 그때 내가 약간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너무 비슷한 생각을 언제 또 한 적이 있었냐면 최근에 에더럴이라는 약물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각성제요? 네, 이게 미국에서는 뭐 스포츠 선수라던가 대학생 또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도 만연해 있대요. 이게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너무나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복용을 안 하면 정말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성적을 내야 할 때, 좋은 실적을 내야 할 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복용을 해서 문제라고 해요. 근데 그게 넷플릭스에 다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큐는 당연히 에더럴에 이제 의존하는 문제점에 대한 다큐인데 보다 보니까 나 에더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집중력이 너무 안 좋은데 나한테 필요한 약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회적인 영화를 많이 찍은 감독
그 햄버거의 어, 실태를 고발하는 그 영화 후로 음. 사람들이 그렇게 햄버거를 많이 먹었다는데 그거랑 같은 건가요? 아, 그리고 그 있잖아요. 아까 금주법 이야기할 때 갑자기 막 전염병이라도 돈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처방을 많이 받았다고. 이 에더럴 때문에 ADHD 판정이 엄청나게 급증했대요. 아하. 그 판정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그게- 에더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산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가끔은 이런 어떤 도피하는 게 그렇게 심각한 중독으로까지만 가지 않는다면 잠깐 어떤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근데 생각을 정말 너무 동의하는. 진짜? 네. 아니 그렇구나. 진통제가 있는데 아픈데 왜 참아야 돼? 적당히 아하. 먹으면 안 되나? 아하. 이런 생각. 네. 근데 그게 그 진통제가 그 뒤에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데 아니 술 나쁘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모르셔서 지금 드시나요? 1급 발암물질이죠. 모르고 드시나요? 그러니까 약간 결국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좀 그런 멘탈이 안 좋았지만 지금은 회복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캘러라인 랩의 의견에 따르면은 만약에 내가 그 시기에 에더럴을 먹든 술을 먹든 해서 그 시기를 넘겼다면 지금도 비슷한 멘탈 상태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의존과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방금 선인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 힘들 때는 그 시기를 조금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일정 궤도로 들어왔을 때 그때는 자력으로 이겨내는 거. 이게 또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세요, 여러분. 힘들면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 병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캐롤라인 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신과 상담도 계속 꾸준히 받았다고 해요. 알코올 중독 그 한가운데에 있을 때도. 알코올 중독을 털어놓고 근데 그거는 털어놓지 않은 거예요? 알코올 때문에 갔다기보다는 이제 그 막 삼각관계라던가 또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에 괴로움 그것 때문에 상담사를 찾았는데 넌지시 비치긴 했대요. 자기가 술 문제가 살짝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이제 정말 심각한 상태로 찾아가서 알코올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상담사가 평소에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순간만큼은 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대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거였다면 사실 중독 상태에 가지도 않았겠죠. 결국에는 재활센터에 입원한 게 술을 끊게 해준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다른 도움 없이 자력으로 끊으려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해요. 결국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의학이라던가 그런 다른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캐롤라인 랩은 2003년에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캐롤라인의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가족 유전적인 영향을 예. 너무 많이 받으시는 분이네. 네, 알코올 쪽은 아버지 쪽, 암 쪽은 또 어머니 쪽에서 받아서 다른 책은 제가 이제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드링킹이라는 책은 꼭 알코올 중독과 전혀 관련이 있지 않더라도 모두가 한 번쯤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술된 것도 많고 저는 그냥 캐롤라인 랩의 어떤 일생에 대해서 좀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캐롤라인 랩이 만났던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정말 보면서 이 하나의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긴 하지만 너무 각자 다른 이 에피소드들을 정말 다 잘 엮어놓은 게 정말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로 잘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꼭 읽어보세요. 네. 이거랑 전혀 상관없지만 네. 추천드리고 싶은 도서가 있습니다. 오, 원래 알코올 중독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큐 네. 다큐 보셨다고. 네, 다큐를 여는 책을 하나 따로 했었던 게 있거든요. 네. 600만 가지 죽는 방법이라는 책 아시나요?
책 표지를 본 것 같은데. 예. 600개가 아니라 600만이요? 책을 읽어보면 왜 600만 가지 죽는 방법인지 나오고요. 네. 선인장님이 추천하신 책의 정확한 제목은 800만 가지 죽는 방법입니다. 선인장이 추천하는 만큼 추리소설입니다. 아, 예, 추리소설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전형적이에 가까운 하드보일드 탐정이 나오고, 이제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술을 끊어서 자기가 지금 술을 끊은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받고 어떻게 저떻게 푸는 건데, 글은 되게 담백하고 이렇게 잔잔하게 1인칭으로 서술이 되거든요. 근데 술을 끊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이제 술과 연관돼서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잔 하나 들고 있는 것만 보면 정말 지그시 바라보다가 이렇게 지나가고, 네. 뭐 이렇게 잠깐 생각이 이제 공백이 있으면 또 술 생각이 나고, 예, 정말 이제 그 책을 읽고 있으면 술이 땡길 수밖에 없는, 예, 진짜 야 이거는 절대 술 끊고 보면 안 된다. 술 마시고 있을 때 봐야 된다. 그런 책이 있는데 네. 책 자체가 재밌어요. 예. 오늘 밤 한잔 할까? 할 때 이제 한번 그럴 보시면 때. 예, 술 맛이 도실 겁니다. 아, 좋네요. 되게 좋은 소설이네요. 예, 예, 예. 알코올 중독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국 술을 권하는 책으로 그러게. 끝났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마시자. 이어지는 19화 서부에서는 김양치가 소개하는 책 술에 취한 세계사 이야기가 계속됩니다.